그날 밤 보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현관을 응시한 채 낮고 짧은 숨 섞인 소리를 계속 냈다. 정호는 왠지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저 보리가 예민해진 거라 여겼다. 그때는 보리가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 미처 눈치도 채지 못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호는 눈을 떴다. 35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은 은퇴 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침대 옆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늘 그렇듯 정호의 침대 바로 옆 자신의 방석 위에서 자고 있었다. 보리야, 일어날 시간이다. 정호가 부르자 보리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다. 8년 전 딸 서연이 이 작은 생명을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서연은 보리를 정호의 품에 안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아빠가 키워요. 나는 아직 아빠를 볼 자신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서연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딸 서연이와 10년의 단절 중 8년을 보리와 함께 살아온 셈이었다. 정호는 리드줄을 챙겨 보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는 고요했다. 이른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다. 보리는 항상 정호의 왼쪽 반걸음 뒤에서 걸었다. 먼저 앞서가지 않았고 리드줄이 팽팽해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호는 아침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보리의 사료 그릇도 함께 채웠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쓸쓸했다. 가끔 보리가 밥을 먹는 소리로 쓸쓸함을 조금은 덜어주었다. 식사를 마친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최근 며칠간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마음이 들떠있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뭐라고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 왔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명절은 늘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딸 서연과 단둘이 차례를 지냈다. 하지만 10년 전 그 모든 것이 끊어졌다. 정호는 거실 한쪽 선반을 바라봤다. 거기엔 엎어진 액자 하나가 있었다.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정호는 서연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액자를 엎어놓았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정호는 엎어두었던 액자를 다시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 서연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호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갔다. 액자를 집어드니 오래 방치된 탓인지 손끝에 먼지가 그대로 묻어났다. 조심스레 먼지를 털어내고 액자를 바로 세웠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보리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길게 울기 시작했다. 긴 8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정호는 보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보리는 늘 조용한 아이였다. 산책을 나가도 집안에 있어도 짖거나 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 보리가 지금 현관을 향해 울고 있었다. 정호는 당황해서 보리에게 다가갔다. 보리야, 왜 그래? 밖에 누가 있어? 무슨 소리가 난 거야? 보리는 정호를 보지 않고 문 앞만 응시한 채 안전부절 못하며 신음 섞인 소리를 계속 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기척도 발소리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정호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보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보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여전히 현관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보리는 고개를 돌려 정호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어딘가 간절했다.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 듯한. 정호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보리야,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밖에는 아무도 없었잖아. 정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보리는 왜 하지 않던 울음을 요 며칠 사이 반복하고 있는 걸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단연간 걸까? 아니면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있던 걸까? 그날 밤 정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리가 보였던 그 애절한 눈빛과 낮고 짧게 울던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낮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액자 속 딸 서연의 환하게 웃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한동안 열지 못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기억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봄이었다. 서연은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랑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의사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임신이 사실상 어렵다는 검사 결과를 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정호는 아버지로서 상심한 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호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 자손이 귀한 집에서 널 받아들이겠니? 그 말을 듣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로서 정호는 정작 서연의 두려움과 상처를 감싸주지 못한 채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꺼내고 말았다. 정호는 뒤늦게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는 늘 판단부터 해.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호는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너를 그 문제로 힘들게 할까 봐서. 하지만 정호의 말은 이미 상처받아 있던 서연에게 기름을 끼얹은 것이었다. 됐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아빠 말이 맞아요. 그 말을 남긴 채 서연은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예비 신랑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직접 전했다. 예비 신랑은 집안의 5대 독자였다. 그 집안은 대를 잇는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은 파혼됐다. 정호는 서연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2년이 흘러 어느 날 서연은 작은 말티즈를 데리고 나타났다. 서연은 현관에 보리를 내려놓고 정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아빠가 키워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서연아, 아빠랑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만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그렇게 돌아서 갔다. 그날 이후 8년 서연은 정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번호마저 더는 연결되지 않았다. 정호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수북히 쌓인 편지 봉투가 있었다. 정호가 서연에게 보내려다. 주소를 알 수 없어.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는 정호의 손이 떨렸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구나.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정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보리는 정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었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며칠 뒤 정호는 구청 복지센터를 찾았다. 우편함에 들어있던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를 보고 나서였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머리도 몸도 굳어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제는 밖에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센터에 들어선 정호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던 낯선 공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 잠시 문 입구에 서 있었다. 창구 앞에서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니어 프로그램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여기서는 도와줄 수 없느냐고. 요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직원은 다음 번호표를 불렀다.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복지센터를 나온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노인에게 온라인으로 가입하라니. 가족이 대신해 준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보리의 밥그릇을 채우며 말했다. 보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보리는 정호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정호는 보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정호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호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자신의 연락처 목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다. 보이스피싱인가?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순간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정호는 곧 고개를 저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서연이 전화를 할 리 없었다. 밤이 되자 보리는 또다시 현관 앞으로 갔다. 그리고 전날 밤처럼 낮고 길게 울었다. 기잉. 정호는 보리를 거실 소파에 내려놓고 말했다. 보리야, 대체 뭐가 들리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보리는 대답 대신 정호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정호의 가슴을 잠시 따뜻하게 했다. 그러다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너를 많이 의지하고 사는구나.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보리는 정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 모습이 문득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무심한 남편 곁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품어주던 아내. 그리움이 밀려왔다. 아내에게 늘 무심하고 뚝뚝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갔다.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보리는 어김없이 현관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 정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보리가 혹시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다. 정호는 보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마친 뒤 수의사는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집안에 낯선 냄새나 소리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는 곰곰이 떠올려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분리불안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자꾸 걸렸다. 보리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분리불안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항상 정호 곁에 조용히 있었고 어쩌다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리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불안해하는 듯 하다가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현관 쪽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현관, 인터폰, 그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지나치는 우편함. 보리는 유독 그 방향을 신경 쓰는 듯 했다. 며칠 전 정호는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1층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낯선 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보리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 있었고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오늘도 잘 먹어. 필체는 낯익었다. 정호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이 글씨는 서연의 글씨였다. 정호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틀림없었다.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던 딸의 글씨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알지 못하는 번호로 온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세어보니 일주일 동안 5통이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호는 짧은 문자를 남겼다. 서연아, 너니?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호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간식을 보리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보리는 평소보다 더 잘 먹는 듯 했다. 정호는 보리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알고 있었던 거니? 갑자기 정호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서연이가 이제 이 아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걸까? 그날 이후로도 보리는 매일 같은 시간 현관 앞에서 울었다. 그 울음은 어느 순간부터 정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호는 다시 한번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비상계단도 엘리베이터 쪽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보리는 여전히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속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정호의 생일이었다. 73번째 생일.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리와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예전에는 딸 서연이 정호의 생일날이면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초를 켜고 소원을 빌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억마저 언제였는지 아득했다. 정호는 작은 상을 차려놓고 앉았다. 미역국 한 그릇, 계란말이. 생일상 치고는 초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생일상이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정호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봤다. 까만 눈동자가 정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보리야,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보리는 대답 대신 아빠를 한 걸음 앞으로 내밀며 몸을 낮췄다. 그리곤 천천히 정호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정호는 손을 뻗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눈을 가늘게 접으며 꼬리를 바닥에 살랑살랑 쓸었다. 보리는 늘 나의 옆자리에 있었다. 넌 참 사람보다 낫구나. 보리는 고개를 더 깊이 파묻으며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정호는 계란말이 한 점을 손으로 떼어 보리의 입 앞에 내밀었다. 보리는 낼름 받아먹고 다시 정호의 무릎에 턱을 얹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정호는 생각했다. 딸은 전화 한 통 없지만 이 작은 생명은 자기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고 말없이 곁에 와 앉아 외로움을 나눈다고. 고맙다, 보리야. 보리는 정호의 말에 화답하듯 아빠를 살짝 들어 그의 손등에 조심스레 얹었다. 그날 저녁 정호의 생일은 그렇게 조용한 온기 속에 지나갔다. 그때였다.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보리가 벌떡 일어나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누군가 초인종만 누르고 간 듯했다. 대신 문 앞 바닥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과 보리가 함께 있었다. 서연이 보리를 안고 웃고 있었다. 정호는 그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8년 전 서연이 보리를 데려왔을 때 함께 건네려 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정호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보리가 아빠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슴이 잠시 막힌 듯 했다. 이내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이 보리를 맡기고 돌아선 그날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닿은 딸의 소식이었다.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정호의 가슴은 기쁨으로 울컥 차올랐다. 서연아. 정호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시선은 복도 끝까지 살폈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정호는 문 앞에 선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서연아,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 얼굴 한번 보고 가지 그랬니? 정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기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몸에 힘이 풀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호는 그 사진을 보며 지난 1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딸에게 마음 한번 전하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아빠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했던 서연의 마음을 진작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쳐온 시간을 돌아보니 회한이 가득했다. 그날 밤 보리는 정호의 침대 아래에서 편안한 듯 잠들었다. 정호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끝내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 그동안 보리에 먹을 것을 보내며 조용히 마음을 전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딸의 마음에 남아있을 그 깊은 상처, 그 생각들이 정호의 가슴을 오래도록 아프게 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서연아, 눈 떴구나. 서연은 천천히 소리나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의자에 정호가 앉아 있었다. 정호와 서연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8년 만이었다. 서연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뺨은 눈에 띄게 꺼져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남아 있었다. 아빠, 힘없이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정호의 가슴이 무너졌다. 오랜 세월 듣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였다. 그래, 아빠야. 여기 있어. 정호는 목이 메었다. 더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눈물이 맺힌 채 정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보리 잘 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있어. 서연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보리가 요즘 많이 이상했을 거예요. 서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리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멀리 있어도 꼬리를 흔들고 아빠를 끌어서 나에게 오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도 나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단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아빠가 보리와 산책을 나왔을 때, 우편함에 우편물을 가지러 내려왔을 때, 아파트 앞에서 몇 번이나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다. 보리는 신기하게도 서연이 멀리 서 있기만 해도 보리는 서연 쪽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고 했다. 보리는 때로는 정호의 바짓단을 물고 정호를 서연 쪽으로 끌어가려 했고 그때마다 낑낑거리며 정호에게 서연이 있음을 알리려 했다고 했다. 정호는 그제야 그동안의 보리의 행동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보리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저녁마다 현관을 바라보며 끼잉대던 보리. 우편함 앞에서 이유 없이 멈춰서던 순간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바짓단을 몇 번이나 물며 낑낑거리던 그 간절한 눈빛. 그래서였구나.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말했다. 보리가 자신이 아파트 문 앞까지 왔을 때도 그 기척을 먼저 알아차렸다고. 그 끼잉거리는 소리에 오히려 자신이 놀랐다고. 보리는 내가 오기만 하면 꼭 그랬어요. 아빠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아빠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고. 아빠와 그리고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진작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도망치게 됐고 그러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호는 말했다. 서연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고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던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고. 다만 파혼 이후 생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그리고 말했다. 보리가 대신 아빠 곁에서 아빠를 덜 외롭게 해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정호는 가슴이 울컥하며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잘 돌아왔다, 서연아. 정말 잘 돌아왔다. 고맙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빠,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정호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했다. 보리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길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다. 퇴원한 날 서연은 정호와 함께 집으로 갔다. 보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정호와 서연을 반겼다. 보리는 서연의 발치에 멈춰서서 마치 안아달라는 듯 두 앞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서연이 보리를 안아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하고 천천히 등을 쓰다듬자 보리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보리와 서연은 서로를 따뜻하게 했다. 보리를 내려놓고 서연은 소파에 앉았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숨을 가다듬자 보리는 그 옆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다. 서연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보리는 고개를 번쩍 들어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서연이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따라 일어났고 서연이 다시 앉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정호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정호와 서연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보리는 식탁 아래로 들어가 앉았다. 정호와 서연의 발치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발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호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자 보리는 꼬리를 다시 흔들었다. 며칠 뒤 정호가 보리 목줄을 챙기자 서연도 따라 현관으로 나왔다.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다. 보리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앞서갔다. 몇 걸음 걷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정호와 서연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듯 바라봤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골목 어기 벤치 앞에서 보리가 멈춰섰다. 그리고는 정호를 올려다봤다. 정호는 익숙한 듯 벤치에 앉았다. 서연도 옆에 앉았다. 보리는 잠시 정호를 보다가
천천히 서연 앞으로 다가갔다. 서연의 무릎에 앞발을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 그리곤 서연의 손을 앞발로 가볍게 건드렸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보리는 그 손에 턱을 올렸다. 눈을 가늘게 접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벤치에 앉을 때마다 보리는 늘 정우 손에 턱을 올렸다. 이제 보리는 서연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정우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함께 쉬었다. 서연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득 아빠를 봤다. 정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빠. 정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서연은 보리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다. 정우와 서연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편안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벤치 등받이에 기댄 채 서연과 서연의 손에 턱을 올린 보리를 바라봤다. 늘 혼자 이 벤치에 앉아 보리와 둘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그 자리에 딸이 함께 있었다. 보리는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말고 눈을 감았다. 그 자리가 가장 편하다는 듯이. 서연이 집에 온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우도 서연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보리는 더 이상 현관을 향해 울지 않았다. 우편함 소리에도 귀를 세우지 않았다. 밤마다 문 쪽을 향하던 그 오랜 기다림이 이제는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보리는 매일 밤 두 방을 오갔다. 서연의 방문 앞에서 숨소리를 듣었다. 그리고는 늘 그래왔듯 정우의 침대 아래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보리는 부엌 입구에 앉아 서연을 지켜봤다. 서연이 국을 저을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 서연이 국 맛을 보려고 숟가락을 들자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다. 거실에서 정우가 부엌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몸을 돌려 정우에게 꼬리를 흔들었다가 다시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자리에 머물렀다. 서연이 웃으며 국그릇을 떴다. 상을 차리고 둘이 마주 앉았다. 정우는 그 상을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이 차린 아침 밥상.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그리웠다. 서연은 국간이 아빠 입맛에 맞는지 보라고 했다. 정우는 그 국을 한 입 떠먹었다. 눈을 감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의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갔다. 맛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제가 오랜만에 끓여봤는데 딸이 10년 만에 끓여준 미역국이었다. 보리는 식탁 옆에 앉아 연신 꼬리를 흔들며 음식을 나눠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창밖을 보다가 돌아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물소리가 들렸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부엌 입구에 앉아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우는 기쁨의 미소가 흘러나왔다. 딸과 마주한 이 식탁은 정우에게는 한동안 닿지 못했던 삶의 풍경이었다. 서연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 소파에 앉았다. 보리는 두 사람 사이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우의 식구가 이제 셋이 되었다. 서연이 떠나 있던 동안 보리는 정우의 곁을 지키며 외로움을 함께 견뎌주었다. 보리는 사람처럼 변하지 않았다. 주인의 기분을 먼저 알아차렸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곁에 있었다. 외로운 날엔 위로가 되었고 힘든 날엔 온기가 되었다. 말은 못하지만 늘 한결같이 삶의 소소한 기쁨과 따뜻함을 건네는 소중한 식구였다. 보리가 있어 정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워두었던 서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고 있었다. 이제 서연이 돌아왔다. 보리가 이어준 곳에 끊어졌던 부녀의 마음이 다시 닿았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이 찾아왔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했다. 보리가 지켜온 그 시간 끝에 딸 서연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다.